2020년도 고3 4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과학탐구 영역 물리원. 안녕하세요. 해설 강의를 맡은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자, 3월 학력평가에 이어서 한 달 후에 여러분들 다시 학력평가를 보았는데요. 일단 난이도면은 3월보다는 조금은 더 쉬워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3월보다 어려웠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공부하셔야만 돼요. 자, 그리고 쉬웠다고 생각했으나 그닥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은 체감은 쉬웠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답을 못 찾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쉽다고 느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래도 했기 때문에 쉽구나 라고 느낀 거죠. 이제 쉽구나 하고 느꼈으니까 쉬운 만큼 확실한 정답을 찾는 것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문제가 쉬웠다고는 하지만 살짝 처음 보는 문제 유형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18, 19, 20번, 18번 베르누이, 그리고 19번 두물체의 운동, 빗면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20번은 부력과 함께 역학적 평형을 생각해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뒤에 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수능 특강 여러분들의 연계 교재를 잘 평소에 풀었다면 연계 교재와 아주 유사한 유형이었기 때문에 소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4월 학력평가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고 이제 수능 유형을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들한테는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능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고 갈수록 여러분들이 실력을 더 키워야만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조금은 참신하고 이러한 개념이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눈여겨볼 문항 자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른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두 문제였어요. 많이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살짝 생소하게 나온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6번, 7번 풀이할 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선생님도 비슷하게 생소하게 느끼셨구나 하시면은 저하고 생각이 같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친구들인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4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번 문제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암기의 문제인 거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운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바로 뭡니까? 뒤에 거 보지 않아도 마이크로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파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쪽에 5문제 나와 있는데 1쪽에는 이 5문항은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자 선생님들께서 배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번은 그래도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1차 함수죠. 그러니까 각각 0에서 1초, 1에서 2초 사이에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예요. 자, 등가속도라고 하면 속도가 변화하는 거죠. 속도가 0에서부터 1초까지는 빨라지다가 1에서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일정하게 변할 수가 없죠.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1차 함수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말하는 거고 0에서 1초까지 등속도 구간, 또 1에서부터 2초까지 속도의 크기는 다르지만 등속도 운동한 거예요. 1번 그리고 2번, 3번은 모두 등속도 구간이죠. 물론 2번 선지의 1초에서 2초까지는 위치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정지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지만 결국 1, 2,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4번하고 5번 중에 하나인 건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치 시간 그래프가 1차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요
순간의 속도가 바로 그 어떤 시간에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그 순간순간의 속도를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5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1초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1에서부터 2초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0에서부터 1초까지는 속도가 감소하고 1에서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이 5번 그래프인 건데, 그렇지만 우리 문제에는 0에서부터 1초까지는 속도 증가, 1에서부터 2초까지는 속도 감소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초까지 적당한 곳에 이렇게 접선을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네요. 속도 증가. 1에서부터 2초까지 어떤 특정한 점 찍어놓고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서 비교해 보면 1에서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속도가 느려지고는 있지만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 플러스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물체라면 0부터 2초 구간 모두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번 정답 다시 한번 불러드리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 같은 경우에도 저와 함께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공부를 한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는 핵 분열이죠. 연쇄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나올 거다. 세 개의 뭐가 나오느냐? 중성자 외워놓으면 편하다 그랬어요.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한 개를 충돌시켰더니 중성자가 세 개가 튀어나와서 다시 이 튀어나온 중성자가 주변에 있는 우라늄하고 또 핵 분열을 하는 거죠. 근데 요 기억이 어떠한 입자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럼 어떡하죠? 핵 융합이나 핵 분열 전후 아래에 있는 숫자의 합 같아야 되고 위에 있는 숫자의 합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기억은 중성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에너지가 나왔어요. 핵 융합 그리고 핵 분열, 이러한 핵 융합은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인 거죠. 자, 이때 핵 분열이든 핵 융합이든 발생하는 이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질량 결손이었습니다.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범 H12는 자, 요거 중수소예요. 아래에 있는 숫자 양성자의 개수, 위에 있는 숫자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인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기억번 H12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습니다. 니은 기억은 중성자죠. 중성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양성자 없고 중성자만 있어요.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입자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된 거고, 디귿번 말씀드린 것처럼 A, B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옳은 문장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핵 분열, 핵 융합, 이러한 핵 반응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원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가원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4번도 마찬가지로 물리원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가원에서도 출제하고 있는 거죠. 기본 입자 그리고 기본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표준 무형에서 전자 위쿼크, 아래 쿼크,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쿼크와 렙톤인데 렙톤 중에 전자와 중성미자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애들 중에서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가? 예,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건 누구일까, 여러분? 바로 쿼크죠. 그래서 위쿼크, 아래 쿼크가 바로 얘에 해당하는 입자이고, 강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는 따라서 렙톤의 일종인 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갈리겠죠?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얘 아래 쿼크 아니요, 이제 B
로 위커크가 나오겠죠. 이제 둘 중에서 물었으니까. 자, 어떤 질문을 해야만 이렇게 예, 아니오로 아래 쿼크 그리고 위 쿼크가 나오게 될지는 우리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A는 전자이기 때문에 렙톤에 속하는 거고, 니은 양 전하를 띄는가는 가에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양 전하를 띄는가? 양 전하를 띄는가? 예? 만약 양 전하를 띈다고 하면 양 전하를 띄는 게 누구죠? 바로 위커크죠. 위커크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전하량은 3분의 2 전자 전하량.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전하량은 3분의 1 전자 전하량. 그렇기 때문에 양 전하를 띄는가? 예 하면은 아래 쿼크가 아니라 위 쿼크만 되잖아요. 그래서 보기 니은은 적절한 문장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B라고 하면 위커크거든요. 전하량은 위커크가 3분의 2 전자 전하량, 아래 쿼크는 3분의 1 전자 전하량. 그렇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는 B가 아래 쿼크보다 큽니다. 기억 디귿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준 모형도 어려운 내용이 결코 아니지만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기본 입자와 기본 힘, 그리고 기본 힘을 매게 하는 매개 입자까지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1쪽에 있는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검정기죠. 검정기는 제가 잘 중고등학교 때 못해서 그런지 솔직히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 막상 제가 가르쳐 보면 우리 친구들도 왠지 검정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5번 문제는 검정기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의 금속판에 음으로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했습니다. 붙인 거 아니죠? 가까이 접근만 했어요. 무엇을 묻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정전기 유도인 거죠. 금속판, 금속파, 금속 막대, 금속이에요. 자유전자가 있어요. 이동이 자유롭죠. 원자에게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가 가까이 왔네요. 그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금속박이 아니라 금속판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금속판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은 뚱뚱해서 이동성이 없어요. 굉장히 가벼운 자유전자만 이동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를 띤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나 너 싫어. 같은 전하잖아요. 청력에 의해서 밀리겠죠. 그래서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금속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와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동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자에게 띄고 있는 양 전하가 남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대전체와 금속판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체가 아니고 절연체여도 대전체와 절연체 사이에는 인력이죠. 다만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자가 구속된 채로 전자의 재배열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이 관계는 도체나 절연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를 그냥 금속판에 갖다 접촉시킨 거예요. 접촉을 시키게 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이미 막대가 가까이 오는 순간에 금속판에 있는 전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려나 있어요. 얘하고 똑같아요. 밀려나 있는 상태고 금속판은 전자가 없는 상태죠. 근데 대전체를 보면 전자들끼리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대전체에 있는 전자들도 서로 밀고 있어요. 청력, 야 우리 지겹다 야 좀 어떻게 좀 해보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플러스를 띄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전체에 있는 이 마이너스 전하의 일부가 금속판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금속판으로 넘어오게 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이 검정기는 아예 대전체에 있던 전자가 넘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검정기를 음으로 대전시키고 싶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속판에서부터 금속박까지 다 마이너스로 대전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가
척 하고 금속판에다가 접촉시키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가에서 막대와 금속판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 작용해야죠. 니은 금속판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가에는 플러스, 나에는 마이너스 같지 않습니다. 자, 디귿. 나에서 금속박은 음으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검정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정말 검정기에서 만약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은 나오겠죠.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손으로 금속판에 갖다 댔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금속박은 어떻게 될까요? 오므라들어요. 왜? 자, 이 손은 내 몸과 함께 지표면에 맞닿아 있잖아요. 지구는 굉장히 큰 전하의 창고예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자연은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지들도 요 대전체에 밀려서 왔지만 자기들 사이에도 청력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건데 여기 대전체가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있다가 손으로 갖다 대면 드디어 탈출 경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금속박에 있는 전자가 손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박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이동하니까 오므러들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손 치우고 그리고 대전체 치우면 금속판에 플러스 전하만 바글바글 모여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골고루 플러스 전하로 이렇게 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번으로 또 올게요. 이와 같이 마이너스로 몽땅 다 대전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대전체를 갖다 댔더니 이 금속박이 더 벌어졌대요. 이때 이 대전체의 종류는 이거 수능특강 연계 교재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뭘까요? 바로 이 검정기와 동일한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가 가까이 올 때 더 벌어지는 거죠. 왜?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니까 금속판에 있는 이 전자들이 또 밀리잖아요. 같은 전압끼리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속판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박으로 이동하니까 금속박끼리 서로 더 청력이 커지면서 더 벌어지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대전체가 오면 더 벌어져요. 그럼 반대로 금속판과 금속박이 몽땅 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이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가 접근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금속판에 있는 이 전자는 좋잖아요. 이미 이끌려 있어요. 금속박에 있는 이 전자들조차도 인력에 이끌려서 금속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박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수가 줄기 때문에 청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검정기와 다른 종류를 띠고 있는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금속박은 오므러듭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접지할 때 전자의 이동 방향 그리고 검정기가 완전히 대전됐을 때 이 금속박을 더 벌어지게 오므라들게 하는 대전체의 종류까지 확인을 해 놓으시고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금속박이 마이너스를 쩍 띄고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갖다 대면 이 전자가 손을 타고 이동했지만 만약 이러한 검정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가까이 와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금속판과 금속박이 전하를 띄고 있을 때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여기에 있는 이 전자는 요 녀석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중성이 되고 싶죠. 중성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손가락으로부터 금속박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갖다 대면 금속판은 건드리지 말고 금속박만 중성이 되도록 전자의 이동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문제가 검정기 치고는 너무 쉬워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네요. 자, 이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눈여겨볼 문제로 6번을 지목한 이유는 이제까지 기출문제 그리고 연계 교재에서 비슷한 유형의 행성운동 법칙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번에는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다시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프닝 때 자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위성 A, B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각각의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습니다. 점 P는 A의 타원 궤도 중심이며 B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이고 점 Q는 A, B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요 B가 P에서부터 Q까지 이동하는데 P에서부터 Q까지 이동하면 그 면적은 바로 요만큼인데 이 면적이 얼마예요? OS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Q에서부터 R까지 지나가는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은 S라고 하는 거죠. S. 그럼 여러분들 우리 나머지 R에서부터 P까지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는 대칭이어야 되니까 4S가 되겠죠. 자, 또 하나의 지문에서 주어진 힌트는 A의 공전 주기는 T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성 법칙, 3법칙이죠. 조화의 법칙. 주기의 제곱이 원 경우에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타원 궤도의 경우에는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주기는 긴 반지름의 세제곱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타원에서 긴 반지름이란 뭐냐?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긴 지름이거든요. 요게 짧은 지름이고 근데 짧은 지름 우리 취급 안 하죠. 긴 지름의 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긴 반지름 R이에요. 그러면 행성 B의 타원 궤도에서는 이게 긴 지름이고 그 다음에 요 반, 이게 바로 B의 반지름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반지름은 지름의 2분의 1인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B는 곧 지름의 B랑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A의 지름, 죄송해요. A의 긴 지름, B의 긴 지름. A하고 B의 긴 지름의 B가 몇 대 몇? 2대 1. 따라서 긴 반지름의 B도 AB가 몇 대 몇?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의 주기의 B는 2의 3제곱 대 1 될 거고 A의 주기를 T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B의 주기는 2 루트 3분의 1, 3이 왜 나옵니까? 2 루트 2분의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A의 공전 주기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B의 공전 주기도 이 문장으로부터 파악하라는 거죠. 이 그림으로부터 파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 나옵니다. B가 R에서 P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B가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의 면적이 얼마냐면 10S예요. 10S를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대요? 2 루트 2분의 1T만큼 걸렸대요. 자, 그러면 10S를 휩쓸고 가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4S를 휩쓸고 가는데 걸린 시간은, 자, 이거는 2 루트 2분의 1T에다가 곱하기 얼마? 10분의 4, 즉 5분의 2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얼마 나옵니까? 10분의 루트 2T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행성 운동 법칙이라고 하면 뉴턴의 중력 법칙과 맞물려서 가속도를 묻는다든지 만유인력 혹은 중력의 크기를 묻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주기와 긴 반지름의 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주기를 묻는 문제들이 전형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 면적에 나와 있죠. 행성 둘레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는 이 위성들이 행성을 휩쓸고 간 면적을 주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 문제에 나와 있는 주기를 가지고 A, B의 긴 반지름의 비, 긴 반지름의 비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긴 지름의 비로 바꾸시면 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면적이 평가원에서 모평과 수능에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고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한번 평가원에서도 행성운동 법칙에서 휩쓸고 간 면적을 묻는 문제가 좀 나올 때쯤이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즈음이었거든요. 전국연합평가를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만 봐도 솔레노이드의 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솔레노이드가 자석이 되겠구나. 근데 자석 주위에 금속고리가 있고 그리고 유도전류가 나와 있어요. 유도전류가 나와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전자기 유도, 우리 기출문제도 풀었고 수능특강 연계 문제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은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자기 유도에 대한 확실하게 개념을 알면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었을 텐데, 전자기 유도에 대한 확실한 개념보다도 전형적인 문제 유형에만 답을 찾았던 친구들이었다면 어쩌면 이 7번이 살짝 당혹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볼 문제로도 이 7번을 여러분들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와 금속고리를 고정한 후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켰대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도 증가하겠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금속고리에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텐데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이 A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물리원에서는 오른손만 쓰잖아요. 자, 놀지 마시고 오른손 좀 써볼게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그대로 원형 방향일 테니까 원형으로 만들기 쉬운 네 손가락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 그러면 엄지가 바로 뭘까요? 원형 도선 중심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 빨간색 자기장 방향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 바로 금속고리가 만든 거예요. 고리라고 쓸게요. 금속고리가 윗방향에 자기장, 윗방향에 자기력선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금속고리가 윗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드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애초에 솔레노이드가 윗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었는데 윗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할 때, 그럼 뭐예요? 금속고리는 변화를 싫어하니까 왜 줄어드는 거야? 내가 옛날처럼 똑같이 윗방향의 자기력선 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지. 자기가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요. 금속고리 중심에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방향보다 아래 방향이라고 할게요.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 수가 증가해요. 즉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 속, 세련되게 자기력선 속이라고 하죠. 자기력선 속이 증가해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아래 방향으로 증가해요. 이것도 싫잖아요. 금속고리는 변화가 싫어요. 왜 아래 방향에 자기력선이 계속 생기는 거야? 나 싫어. 이거 없애야지. 생기는 거 없애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속고리가 윗방향의 자기력선을 자기가 만들어내야만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켰대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해야만 되는 거죠.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면서 금속거리는 윗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든다는 얘기는 솔레노이드 내부에 다음과 같이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 수가 증가하면서 결국 이 자기력선 수가 금속고리에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누구에 의해서?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그러니까 금속고리는 왜 자꾸 아래 방향 생기는 거야? 나 이거 싫어. 자기가 윗방향으로 자기력선 만들어서 새로 생기는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을 상쇄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솔레노이드의 내부에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솔레노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기역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아래쪽에서 전류가 나와야만 되네요.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에서 도선으로 전류가 흘러나오고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으로는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번,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선속, 자기력선의 개수,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선속은 증가합니다. 자, 니은 전원장치의 단자 기억은 마이너스 극이어야 되고요. 디귿 금속고리와 솔레노이드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자, 여러분들 솔레노이드가 자석이 됐습니다.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방향이 S극이죠. S극으로 들어가고 N극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금속고리도 이제 하나의 자석이 된 거예요. 나오는 쪽이 N극, 그러면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쪽은 S극이 돼서 S와 S끼리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아니라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요 솔레노이드에서 만들어지는 자기력선 방향이 내부에서 아래 방향이라는 것만 찾으면 보기는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한다는 것을 잘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문제 참신한 유형이에요. 다시 한번 눈여겨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다이오드 나와 있는데 발광 다이오드건 공통점이 있죠. 바로 순방향으로 연결될 때 전류가 흐르면서 특별히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빛이 방출되죠. 그러니까 문제처럼 집게를 A에다가 연결했더니 A와 B 각각 모두 빛이 방출됐다는 얘기는 A도 전원장치의 순방향, B도 전원장치의 순방향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전원장치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라고 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도선 형태만 볼게요. 그랬더니 집게를 A에 연결했더니 이렇게 회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즉, 요 회로와 LED A가 병렬 연결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B에도 빛이 방출하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고 그러려면 이 다이오드도 전원장치와 순방향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 문제를 푸는 관건이었어요. 자, 순방향으로 연결되려면 P형 반도체는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는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에 마찬가지로 LED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극에 N형 반도체 그리고 바로 플러스 극 쪽에는 P형 반도체 있어야만 되는 거고 LED A도 마찬가지죠. N형 반도체가 전지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고 그럼 나머지 X는 P형 반도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전원장치의 단자 기억은 플러스 극입니다. 니은 X는 P형 반도체 맞고요. 디귿번 집게를 이번에는 어디에 연결한대요? B에 연결한대요. 자, 집게를 B에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전원장치의 플러스에서 전류 나와서 이렇게 흘러서 가는데 역시 뭐예요? 플러스 P형 반도체, 마이너스 N형 반도체, B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고 따라서 빛이 방출되겠죠. 자, 8번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 4번. 어렵지 않게 다이오드와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딱 봐도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물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묶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C가 우주선 타고 있고 B의 속력이 0.6c라고 합니다. A가 측정할 때 B가 탄 우주선의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검출기 PQ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해요. 이것부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관찰자 A가 볼 때 B가 탄 우주선의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P하고 Q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빛의 속력은 진공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항상 어때야 돼요? 그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동시에 관찰자 A가 봤다는 얘기는 이거 무엇을 묻는 거구나. 동시성의 상대성. A는 동시에 PQ에 도달하는 것으로 관찰하지만 그렇다면 뭐예요? 관찰자 B는 오히려 동시가 아닌 것으로 관찰하게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통은 우리가 익숙한 건 이거였어요.
우주선의 정중앙에 광원이 있고 광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PQ가 있을 때, 자,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찰자 B는 자기는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관찰자 B는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PQ에 동시에 도달하는 것으로 느끼죠. 근데 관찰자 A가 보면 빛이 진행하는 동안 모두 이동하죠. 우주선도 이동을 해요. 우주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우주선은요, 어떻게 돼 있겠어요? 바로 이 앞에 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 빛이 뒤에는 벌써 도달했고 앞에 도달하려면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관찰할 경우에는 뒤에 먼저 도달하고 나중에 앞에 도달해요. 어느 상황에서? 바로 관찰자 B가 관찰할 때 광원이 우주선의 정중앙에 있을 때.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누가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관찰자 A가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그럼 관찰자 A가 볼 때는 빛도 진행하면서 우주선도 진행하는데 P하고 Q하고 동시에 도달하려면 바로 뭐예요? 광원의 위치를 O라고 할 때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보다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더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누가 관찰할 때예요? 바로 B가 관찰할 때죠. 이래야만 광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짧아야만 A가 볼 때 빛이 진행하는 동안 우주선도 진행하니까 그만큼 더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광원에서 Q까지의 길이가 더 길어야만 빛이 오른쪽, 뒤쪽으로 이동할 때 우주선은 반대쪽으로 이동하니까 A가 봤을 때 PQ에 동시에 도달하려면 이 우주선 B에 장치되어 있는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보다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더 작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B가 관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역시 A가 측정하는 건데 B가 탄 우주선의 길이,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를 비교했더니 A가 측정할 때 B의 우주선의 길이보다 C의 우주선의 길이가 더 길다고 합니다. A가 측정할 때. 근데 그 뒤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B와 C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같대요. 고유 길이는 생각보다 어렵죠.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고유 길이는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이 잰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에요. 즉 B가 측정한 우주선 B의 길이가 고유 길이, C가 측정한 우주선 C의 길이가 고유 길인데 이거 너무 어렵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정지 상태에서의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에요. 그러면 A가 B하고 C 우주선이 정지했을 때 우주선의 길이를 쟀더니 정지 상태의 길이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주선이 운동하고 있으니까 길이가 수축하겠죠. 길이가 수축했을 때의 결과를 보니까 우주선 B의 길이가 우주선 C의 길이보다 더 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주선 B의 속력보다 우주선 C의 속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속력이 커야만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더 짧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V는 0.65보다 큰가? V가 뭐냐면 관찰자 C가 타고 있는 우주선의 속력이에요. VC가 VB보다 커야 되는데 VB가 0.6C니까 VC는 즉 우주선 C의 속력 V는 0.6C보다 커야만 하겠죠. 기억번 옳은 문장. 자, A가 측정을 할 때 이번엔 시간이에요. 우주선 C의 속력이 더 크죠. 그러면 길이는 더 짧아지고 시간은 더 느려집니다. 따라서 A가 측정할 때 C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디귿 B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보다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가 더 짧으니까 Q보다 P에 먼저 도달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치고 굉장히 전형적인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헷갈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헷갈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우주선의 속력이 빠를수록 시간 더 느리게 간다. 그리고 길이는 더 수축한다. 누가 볼 때?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 누가 볼 때 동시면 다른 사람, 다른 좌표계에서는 동시가 아니라는 것. 그것까지 꼭 여러분들 다 마무리 지어서 잘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두 개의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 힌트가 되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이거나 혹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죠. 그랬더니 점 A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준 것은 도선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윗방향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도선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할게요. 그러면 3D만큼 떨어져 있는 이 A에는 도선 Q에 의해서 어느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도선 P와 Q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A에서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면 도선 P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A에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도선 P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같기 때문에 합성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도선 Q는 요게 도선 Q인 거고요. 도선 P는 요 녀석이 도선 P입니다. 자, 도선 P의 윗부분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선 P에는 플러스 X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되겠네요. 자, 이때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하는데 Q는 A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P는 A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같기 위해서는 도선 Q에 I만큼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도선 P에는 3분의 I만큼의 전류가 흘러야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기억.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자,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A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Q의 위치가 X 이퀄 0일 때와 X 이퀄 2D일 때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Q를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Q를 옮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먼저 Q를 어디로 옮길 거냐? X 이퀄 0으로. 그럼 X 이퀄 0으로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Q만 지금 옮기는 거니까 도선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죠. A점에서. 자, Q가 옮겨왔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거리가 하나 떨어져 있네요. 한 칸. 그러면서 어떤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까요? A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겠죠. 근데 전류의 세기는 I이고 P와 같은 경우에 전류의 세기는 3분의 I, 거리는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우세하죠?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우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X 이퀄 0일 경우 A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Q가 X 이퀄 2D에 있대요. 2D에.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P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A에서 변함이 없을 텐데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이번엔 어떻게 되죠? X 이퀄 2D에서는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도 나오는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P에 의한 거나 Q에 의한 거나 같은 방향이니까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 따라서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기까지도 고려를 하라고 해요, 여러분. 자기장의 세기까지도. 자, 그럼 이 경우에는 X 이퀄 0인 위치에 Q가 있을 때, X 이퀄 2D인 위치에 Q가 있을 때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죠.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고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런데 X 이퀄 0일 때는 PQ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니까 합성 자기장이 이 두 자기장의 세기의 차가 되는 거고, X 이퀄 2D인 곳에 도선 Q가 있을 때는 자기장의 방향이 P와 Q에 의한 방향이 같으니까 서로 더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P0보다는 P0가 아니라 B0보다는 B1이 더 큰 값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좀 귀찮게 만드는 거죠. 도선 Q의 위치를 한 번, 두 번 옮기고 그리고 애초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도록 하는 조건까지 우리한테 세 경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수능의 경향이 좀 이렇게 변하고 있죠.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 진행해 오면서 준비를 잘 하니까 하나의 문제에 여러 번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간을 소요되도록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문제의 경향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 생각도 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1쪽이 아니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인데요. 각각 세 가지 전이 과정인데 진동수가 F1인 빛이 흡수가 된대요. 그럼 흡수가 되는 전이 과정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F1인 빛이 흡수가 되는 거죠. 진동수 F1. 그리고 진동수가 F2, F3인 빛이 방출되는 건 이 두 전이 과정인데 진동수가 F3가 F2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큰 화살표가 F3, 이 녀석이 F2 이렇게 되겠어요. 자, 보기 바로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 다른 말로 양자화 혹은 특정한 값을 갖는다. 자, 니은 F1, F3 비교하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두 에너지 궤도, 에너지 준위의 차이인 거고 여기다가 플랑크 상수만 곱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의 만큼의 에너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의 길이가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 혹은 그 과정에서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를 비교하면 F3가 F1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 디귿 F2는 자, 뭐라고 했냐면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는 E3-E2인 거고 바로 이만큼의 에너지가 다음과 같은 진동수를 갖는 빛으로 방출이 됩니다. 따라서 F2는 플랑크 상수분의 E3-E2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고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네요. 12번 광전효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전효과에 대한 것도 빛의 삼원색과 맞물려서 늘 출제가 되는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인 거고 기출문제와 수능 특강에 이 문제 빠짐없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거라고 믿어볼게요. 빛의 삼원색이고 같은 세기의 X, Y, Z. 자, 광전효과에서는 빛의 세기가 있고 빛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크면 광원에서 발생되는 광자의 수가 큰 거기 때문에 광자 한 개당 광전효과 일어나면 광전자 한 개 나오죠. 그 얘기는 빛의 세기가 크면 금속판에서 나오는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광전관이라고 하면 금속판에서 튀어나오는 이 전자를 받아서 도선을 따고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광전류가 흐릅니다. 광전효과에 의한 전류이기 때문에 광전류라고 한 거고 그리고 광자 빼고 전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전관에서 광전자의 개수가 많이 튀어나오면 그만큼 광전류의 세기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전류가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금속판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광전자의 개수 누구하고 상관이 있느냐? 빛의 세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빛의 에너지는 뭡니까? 바로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예요. 빛의 에너지가 크면 광전 효과가 일어날 경우 바로 빛의 에너지의 일부 금속의 일함수로 쓰고 나머지 탈출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물었다는 얘기는 얘는 빛의 에너지, 즉 빛의 진동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광전자의 개수니까 빛의 세기를 우리한테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자, X하고 Y하고 어떤 빛인지 모르는데 섞어서 자홍이래요. 그럼 두 개는 빨강과 파랑이겠죠. 자, 표로 한번 볼게요. 금속판에 Y라고 하는 빛을 비추었더니 전류가 흘렀어요. 무슨 얘기예요? 광전효과 일어났다는 거죠. 광전효과 일어난 빛에 동그라미 칠게요. 자, X하고 Y 두 빛을 같은 세기만큼 비춰줬어요. 만약 X, Y가 둘 다 광전효과를 일으켰으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는 2배가 됐겠죠. 빛이 한 개가 아니라 2개로가 비추어지니까 거기서 튀어나오는 광전자도 각각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류의 세기가 Y 빛 하나만 비추어졌을 때랑 똑같아요. 즉 금속판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가 Y만 비춰주었을 때랑 똑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빛 X는 광전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X, Y, G 중에 XG 둘 중에 하나가 빨강 그리고 파랑이어야 돼요. 그러면 빛의 3원색 중에서 지금 X가 광전 효과를 못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3원색 중에서 광전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누구예요? 가장 진동수가 작은, 그렇죠, 빨강이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Y하고 G를 비추어 줬어요. 그랬더니 Y는 당연히 광전효과 일으킬 거고 G는 일으킬까 못 일으킬까 봤더니만 만약 G가 광전효과를 못 일으키면 Y에 의해서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같아야죠. 빛 G가 광전효과를 못 일으키니까. 그런데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G도 광전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X, Y, G 중에서 광전효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빨강, 진동수가 가장 작은 X는 빨강이죠. 그럼 자동으로 G는 뭐겠어요, 여러분? 파랑, Y는 초록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기억본 볼게요. 광전류의 세기. 자, Y 광전효과 일으키죠. G 광전효과 일으키죠. 그러면서 빛의 세기가 같대요. 그러면 금속판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I0보다 크겠죠. 뭐 정확하게 아주 이상적인 실험이라면 이 I0일 겁니다.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하고만 상관이 있는데 빛의 세기가 다 각각 같다고 했으니까.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X, Y, G 빛을 비추면 X는 광전효과 못 일으키고 Y와 G에 의해서 전자가 어떻게 되죠? 금속판으로부터 Y에 의한 그리고 G에 의한 광전자가 튀어나올 겁니다. 자, 이때 금속의 종류가 바뀌지 않으면 금속의 일함수가 일정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추어주는 빛의 에너지, 즉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클 수밖에 없죠. 근데 Y는 초록이고 G는 파랑이니까 Y하고 G 중에서 바로 G, 파랑색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판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클 거기 때문에 이 2가 이 1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X는 G보다 진동수가 작다. 옳은 문장. 기억은 I0보다 크다. 그리고 이 1과 이 2를 비교하면 이 1보다 이 2가 더 큽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광전효과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굉장히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었을 텐데 실수하지 않도록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해 보면 좀 아기자기한 문제 같은 저는 조금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A를 가만히 놓았어요. 가만히 놓았다는 건 A의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거죠. 중력가 속도는 10이라고 합니다. 그럼 1초 후에 이 A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1초 후 A의 속도를 VA라고 하면 가속도가 10m/s 제곱.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초에 속도가 10씩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초 후 A의 속도는 10m/s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V로 집어 던진 거죠.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그랬더니 1초 동안에 A와 B가 같은 높이를 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힌트는 A를 가만히 놓은 순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가 A보다 40줄만큼 크대요. 그럼 여러분들 A의 위치를 기준선으로 잡고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구해보면, 자, A는요 기준선에 위치해 있으니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따라서 40이라는 얘긴데 B의 질량, 중력 가속도, 그리고 이 높이 H라고 잡으면 따라서 A, B의 높이 차이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물은 것은 A, B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서 그 차이를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A하고 B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건데,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이 경우에 둘 다 중력만 작용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든지 어떤 기준선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든지 어떤 걸 구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일단 우리 이 B와 같은 경우에 처음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기준선을 예로 잡았을 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A의 역학적 에너지죠. 왜? 처음 상태에서 A의 EK는 0이니까.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상태에서의 이 높이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V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A를 힌트를 삼아 보면 VT 그래프에서 우리 A 처음에 정지, 자, 중력 가속도 10, 그리고 1초 후에 속도는 10이고 따라서 A의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5m죠. 즉 뭐예요? 1초 동안에 A가 이동한 거리가 5m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높이 아니에요? B도 여기까지의 높이는 5m. 그럼 결국 B는 1초 동안에 이동한 Y방향의 거리는 9m가 되는 거죠. 그럼 얼른 다시 VB를 그려볼게요. 왜? B도 역시 중력만 받아서 등 가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자, 그럼 B의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자, 그래서 1초 동안에 요 B의 속도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바로 뭐예요? 가속도,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딱 잘라서, 자, 요거 V이고 요거 얼마여야 될까요? X분의 Y 해가지고 10 되려면 요만큼은 10이어야만 하겠죠. 그럼 바로 1초 때 B의 나중 속도는 V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바로 1초 동안에 B가 이동한 거고, 사다리꼴의 면적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바로 9m가 나와야만 돼요. 근데 이거 언제 계산해요? 물론 계산하려면 할 수 있죠.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누가 위력을 발휘하나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가 뭐예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 속도. 자, 이 중간 속도가 바로 뭡니까? 등가속도 운동하지만 평균 속도, 중간 속도를 정해서 그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 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결국 이 사다리꼴의 면적은 무엇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 이 사각형의 면적과 똑같아요. 이게 얼마다? 9. 그러면 바로 이 y절편 값이 얼마여야 돼요? 9여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9가 돼야만 돼요? 이 값과 이 값의 중간 값이니까 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9가 나오면 되는 거죠. 따라서 V는 얼마가 나와야 합니까? 4가 나와야죠. B를 집어 던진 순간의 속도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 순간에 B의 역학적 에너지 구해볼게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 있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mgh. 자, 이거 계산하면 90이고 8이니까 98줄.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처음 상태에서 A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EK는 0,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5 따라서 50줄. 차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48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생소할 수 있는데 결국은 A, B다. 둘 다 A, B 모두 등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것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주어져 있잖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라는 얘기는 결국 A, B의 높이 차이를 준다는 거고 중력만 받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처음 상태에서 A, B의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구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빼주면 되겠죠. 자, 13번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4번도 우리 정상파에서 굉장히 익숙한 문제죠. 이렇게 익숙한 문제는 진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스피커를 갖다 놓고 물의 높이를 서서히 낮추면서 소리의 세기가 갑자기 커진대요. 바로 뭐예요? 정상파가 만들어지고 갑자기 커진 지점이 바로 배가 되는 거죠. 배와 배, 이웃한 배와 배, 그게 바로 이 정상파의 반파장입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20cm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요 배와 바로 또 이웃한 배 위치 사이의 간격도 20cm, 또 이웃한 배와 배 사이 20cm 계속 똑같이 생겨야죠. 그러면 기역에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68cm가 들어가야 되고 이 정상파의 반파장이 20cm니까 정상파의 파장은 그 2배인 40cm여야만 될 겁니다. 기역, 유리관 안에서 공명이 일어날 때마다 소리의 세기가 갑자기 커진다. 악기에서 줄이나 관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일단 정상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악기 혹은 이 관의 고유 진동수와 그리고 외부에서 만들어진 파동의 진동수가 일치할 때 공명에 의해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악기의 원리는 공명과 정상파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이고 정상파가 바로 뭡니까? 공기가 진동하면서 만든 거죠. 공기의 진동이 우리의 고막을 진동시키면 그게 바로 소리가 되기 때문에 소리의 파장 40cm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68cm. 소리가 갑자기 커진다. 소리가 갑자기 작아진다. 그럼 바로 뭐예요? 마디라는 거고 작아지면 마디, 커지면 배.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는 두 위치의 간격이 정상파의 반파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전력 수송 그리고 변압기 이 두 개를 하나의 문제로 우리한테 출제를 했는데요. 자, 일단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거, 변압기가 있네요. 1차 코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4대 1이에요. 가문수의 비 그대로 전압의 비죠. 1차 코일에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렸어요. 그러면 2차 코일에는 가문수의 비 4대 1, 전압의 비도 4대 1. 따라서 2차 코일에는 4분의 1 V만큼의 전압이 걸릴 거고 변압기에서의 전력 손실이 없으니까 만약 1차 코일에 전류가 I만큼 흐른다면 요 VI 전력이죠. 이것이 2차 코일에도 그대로 VI만큼의 전력을 유지해야만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4I가 되겠네요. 그래야만 이렇게 곱해서 VI, P1, P2가 같아야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I는요. 잘 보세요. 이 변압기 바로 뭡니까?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리고 2차 코일에 흐르는 이 전류는 송전선 B에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손실 전력이 생길 텐데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I제곱 R로 구한다. 손실 전력이 어떻대요? 문제에서 같대요. 송전선 AB에서의 손실 전력이 같대요. 전류의 비가 몇 대 몇? 1대 4니까 I제곱이죠. 1제곱 대 4제곱. 같으려면 저항은 16대 1의 비율로 송전선 AB의 저항값이 결정이 되겠죠.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B의 변압기에서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4분의 1 V여야만 되는 거고요. 니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의 1, 2차 코일에 전압이 달랐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달라지죠. 디귿 송전선의 저항값은 A가 B의 16배 맞습니다. 디귿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도 우리가 내내 했던 전력에서의 항상 중요한 것은 송전할 때
생산 전력, 송전 전력,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손실 전력이었고 손실 전력은 I제곱 R로 구한다.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VI로 구한다. 그리고 변압기의 특징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쪽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코일과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교류 전원에 연결을 했어요. 전압계는 항상 자기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기 소자와 병렬로 연결하죠. 따라서 전압계의 눈금은 곧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 전류계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전형적인 문제죠. 저항과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할 때, 저항과 코일을 직렬로 연결할 때, 자, 이때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EF0일 때가 F0일 때보다 큰 물리량은, 자, 그 얘기는요. 바꿔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증가시키게 되면요. 뾰족이 저항은 전혀 진동수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코일의 저항 역할하는 유도 리액턴스 XL은 2파이FL이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리액턴스가 커져요. 자, 그리고 이때 리액턴스가 커지면 무엇도 덩달아 커진다?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덩달아 커집니다. 리액턴스가 커지면 뭐도 커져요? 바로 그 전기 소자에 걸리는 전압도 커져요. 근데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교류 전원의 전압으로 일정해야 되거든요. VL이 커졌어요. 전체 전압이, 즉 교류 전원의 전압이 일정하려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감소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류계의 눈금은, 자, 여러분들 XL이 커지면 저항은 진동수의 변함이 없지만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저항, 즉 하나는 저항, 하나는 유도 리액턴스를 더하면 그게 전체 저항이거든요. R은 변함이 없지만 XL이 커졌죠. 전체 저항이 커졌어요. 그럼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일단 진동수에 따라서 축전기든 코일이든 리액턴스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리액턴스가 커지면 바로 그 축전기나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커지고 리액턴스가 작아지면 덩달아서 코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도 작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기억번. 진동수가 커질 때 커지는 물리량, 저항의 저항값은 변함 없습니다.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감소하고요. 코일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2번 디귿 정답 되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7번은 연력학이죠. 그리고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압력 부피, PV예요. PV. 자, 연력학에서는 공식 두 개만 알면 되죠. PV는 T, 물론 이퀄 대신에 B에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또 기체가 열받으면 뭐 하죠? 1이에요. 1은 P 델타 V. 자, 그리고 남는 열 에너지가 있으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이용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란 바로 온도. 온도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바로 뭐다? ABC 상태에서의 기체의 온도를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A하고 B는 등압 과정, B하고 C는 부피가 똑같은 등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온도가 뭐예요? PV, 압력과 V 값을 곱해주면 온도예요. 그럼 A하고 B하고 온도를 비교하면 A보다는 B의 온도가 크고 B하고 C하고 비교하면 B보다는 C의 온도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AB 과정에서 기체 분자는 열을 흡수하겠느냐.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온도가 증가했어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부피도 어떻게 됐어요? 부피도 팽창하면서 일을 외부에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까지도 높아져야 돼요. 기체 분자가 열을 흡수해야만 하는 거죠. 기체가 열을 흡수한 겁니다. 기억 옳은 문장. 자, 니은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려면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 부피 변화가 없어요. 델타 V가 0이에요. 기체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니은 틀린 문장이고 기체의 온도 PV 그래프가 나오면
꼭 PV를 곱해서 온도 비교하라고 하셨죠? A에서가 C에서보다 낮습니다. 정답은 기억 1번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18번은요. 베르누이 법칙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관이 밑에 있으면 벤추리관.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기출문제, 수능 특강, 수능 개념. 그리고 이렇게 위에 있는 것도 우리 기출문제,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서도 이미 연습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흐르는 유체, 베르누이 법칙 쓸 준비해야 되겠죠. 단면적의 비가 3대1. 그러면 유체의 속력은 반대로 1대3. 즉 Q점을 흐르는 유체의 속력은 3V가 되는 거고, 자, 흐르는 유체에 의한 베르누이 법칙 써볼게요. P점을 통과할 때의 유체의 압력을 PP, Q점을 통과할 때의 압력을 PQ라고 하면, 자, PP 더하기 기준면으로부터 P와 Q의 높이는 똑같을 테니까요. 압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유체의 밀도는 3로. 실수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V의 제곱, 이것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PQ 더하기 2분의 1, 3로의 3V의 제곱 하나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위에 있는 이 관은 이제 이 Y축으로 보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는 유체가 운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얇은 막을 넣어놓고 이렇게 막에 가는 압력과 이렇게 유체가 아래 방향으로 가는 압력의 크기가 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막의 윗방향으로 가는 압력이 바로 뭐냐? 유체가 P점을 흘러가면서 유체는 모든 곳에 압력을 행사하죠. 바로 PP예요. 즉 P에 의한 이 압력, P에 의한 압력이 바로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이 유체 기둥에 의한 압력과 똑같아야만 이 막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P에 의한 압력은 그다음 마찬가지로 Q에 의한 압력도 마찬가지죠. 얇은 막이 있다고 가정할 때 PQ인 거고요. 그리고 이 유체 기둥에 의한 압력과 크기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높이를 구분해서 일단 잘라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구분이 안 되니까 3로짜리인 이 유체가 채워져 있는 것이 왼쪽에는 이만큼,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PP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의 유체의 기둥, PP를 견디는 것도 이만큼의 유체 기둥인데 양쪽을 잘 보니까요. 요거 같은 유체의 종류죠. 높이도 똑같아요. PP, PQ에 똑같이 들어갈 건데 똑같이 들어가면 결국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 3로짜리 유체의 밀도 똑같고, 자, 이렇게 기준면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높이도 똑같으니까 이것도 양쪽에 들어가면 결국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이 H죠. 왼쪽에는 3로짜리 유체가 버티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밀도가 로인 유체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세 식을 연합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PP, PQ 다 지워지고 남는 것은 PP와 PQ의 차이, 바로 뭐예요? 요거의 차이죠. 얼마? 2분의 1, 3로 9V제곱에서 V제곱을 빼면 8V의 제곱. 이게 PP와 PQ의 차이예요. 자, 이 차이는 결국 무슨 차이하고 똑같아요? 요 PP에서 PQ를 뺀 이 로지 H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아셨죠? 벤추리관 같은 경우에는 요식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PP 더하기 뭐뭐뭐 이퀄 PQ 더하기 뭐뭐뭐 이렇게 나왔는데 관이 위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막을 양쪽에 상정해 놓고 Y축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PP에 의한 압력을 유체 기둥이 버텨주고 PQ에 의한 압력 역시 오른쪽 유체 기둥이 버텨주고, 이때 양쪽에서 유체의 밀도와 높이가 같은 것은 결국 소거되기 때문에 쓸 필요 없습니다. 같은 높이 대비 다른 종류의 유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산을 좀 빨리 하려면 PP와 PQ의 압력 차이, 그러면 속력이 들어간 꼴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PP에서 PQ를 빼버리면 PQ와 PQ의 압력 차이 H꼴로 나옵니다.
이퀄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H는 얼마가 나오느냐? G분의 6V 제곱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번도 이 문제 처음 풀려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서 푼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실에 연결됐어요. F로 당기는데 A, B가 함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대요. 그 얘기는 A와 B의 R자 힘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F가 B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실은 항상 물체를 자기 실 쪽으로 당기니까 실은 B를 F로 당깁니다. 그럼 같은 실이니까 이 실은 A도 F로 당겨요. 자, 그러면 이 A는 R자 힘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죠? 빗면 아래 방향에도 F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물체를 잡고 있으면 중력 작용하잖아요. 빗면에다가 물체를 놓으면 중력에 사인 세타를 곱한 것만큼의 빗면 아래 방향에 힘이 바로 생깁니다. 이것을 계산한 것이 바로 F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근데 잘 운동하다가 실이 끊어졌어요. 자, 실이 끊어지면 바로 이 상태에서 A와 B는 같이 운동하니까 A와 B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자, 그럼 A는 위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실이 연결됐건 실이 연결되지 않았건 빗면 아래 방향에 힘도 F가 있잖아요. 실이 끊어졌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빗면 아래 방향에 F만 된 거예요. 운동 방향은 V인데 힘의 방향이 반대예요. A의 속력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A는 정지했어요. 그런데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실이 끊어졌어요. 역시 오른쪽으로 힘 작용하네요. 이제 이 F만 작용하네요. 운동 방향으로 힘 작용하니까 B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B의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이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이 물체의 이동 거리가 S와 4S. 무엇을 구하라고 했느냐? A와 B의 질량비를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 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우리 등 가속도 운동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도 풀었죠. 평균 속도를 쓰면 바로 평균 속도로 등 속도 운동한 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만약 등 속도 운동한다고 치면 그 일정한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동 거리죠. 등가 속도 운동을 등 속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바로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를 V_바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그게 바로 이동 거리예요. 그러면 A하고 B의 이동 거리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4예요. 시간은요,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A, B의 평균 속도의 B가 1대 4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A의 처음 속도는 V였고요. A의 나중 속도는 정지예요. 그렇다면 A의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2분의 V가 되겠죠. B의 처음 속도는 A랑 같이 운동했으니까 V고요. B의 나중 속도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뭘 알아요? B의 평균 속도가 A의 4배인 걸 알아요. 이 V라는 거죠. 평균 속도는 중간 속도예요. 따라서 B의 나중 속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V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A하고 B하고 똑같이 F의 힘이 작용했어요. 그럼 F는 MA. 질량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F는 똑같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속도를 알 수 있죠. 왜? 똑같은 시간 동안에 A는 속도가 V만큼 변했는데 B는 속도가 2V만큼 변했어요. 가속도의 비가 몇 대 몇? 1대 2. 따라서 A, B의 질량 B는 2대 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음 보면 풀 수가 없어요. 왜?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그냥 모든 물체에 중력 작용하는 것처럼 빗면에 물체를 놓으면 경사각이 세타로 일정하다고 할 때 mg 즉 중력의 사인 세타를 곱한 것만큼의 힘이 빗면 아래로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등속도 운동하니까 A의 R자 힘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A의 빗면 방향의 힘이 F라는 것을 알아낸 거고요. 실이 끊어지면요. 실이 A한테 작용하는 힘은 없지만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가 A에 있는 거고 B는 역시 외부에서 잡아당기는 힘 있는 거고 등가속도 운동을 빨리 문제를 풀 경우에는 평균 속도를 구해서 계산하시면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문제 딱 보니까 이거 뭔가 부력 써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여기다가 물을 더 채워 넣을 거예요. 그때 막대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비에 잠긴 부피의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물으면 막대가 어디로 기우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쭉쭉쭉쭉 문제를 읽어보니까 B가 V만큼 잠겨 있는데 이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EMG로 주어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실이 B를 EMG로 당기는 힘도 주고 그리고 이 물체가 V만큼 잠겨있는 부피도 줬을까? 왜 줬을까? 물리원에서 쓸데없는 건 주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 식을 세워보세요. B가 지금 이와 같이 잠겨서 정지했다는 것은 물체 B에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모든 힘, 일단 중력이 있어야 되겠죠. 3mg. 그 다음에 잠겨 있으니까 뭐 있어야 돼요? 부력. 유체의 밀도를 로우라고 하면 로 G 잠긴 부피 V만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이 EMG만큼 B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 세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로 G V 값이 얼마여야 될까요? mg여야 돼요. 그러면 유체의 밀도도 사실은 GG 빼고 V분의 M, 유체의 밀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요거 하나 구해 놓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에서 문 것은 B에 잠긴 부피의 최대값을 물었지만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일단 식을 세우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을 계속해서 부어요.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뭐가 커질까요, 여러분? B가 잠기는 부피가 커지니까 뭐가 커져요? 부력이 커져요.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중력은 변함이 없는데 부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두 힘의 합이 B의 중력만큼 일정하려면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실이 어떤 실이에요? 같은 실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역학적 평은 왔어요. 이 실은 막대기도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같은 힘으로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 B에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실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듭니다. 실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T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이제 막대로 한번 와볼게요.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한번 골라보면 먼저 A에 의한 중력 mg 그리고 막대의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중력 7mg 그리고 실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 T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 두 받침대 중에 하나를 회전축으로 놓고 돌림 힘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A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7mg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도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A와 T에 의한 돌림 힘이 같은 방향. 이거를 7mg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T가 줄어들고 있어요. T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방향의 돌림 힘이 줄어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뭐예요? 7mg에 의한 돌림 힘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7mg에 의한 돌림 힘은 커지는 게 아닌데 요게 줄어드니까 7mg에 의한 돌림 힘이 커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7mg는 막대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니까 막대가 어떻게 기울어요? 이렇게 기울어요. 이렇게 기울어지기 전까지의 요 T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받침대가 2개 나오고 최대 최소가 나오면 막대가 기울어지는 걸 찾아서 받침대 하나는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즉 왼쪽에 있는 받침대는 이 막대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요 막대기만 이 받침대만 이 막대에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이 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회전축으로 삼고 돌려보는 거죠. 자, 그러면 mg에 의한 돌림 힘 mg 곱하기 3L. 자, 같은 방향 실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 T에다가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이것을 7mg가 L만큼 떨어져서 버텨줘야죠. 그러면 막대가 아니라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느냐? 5분의 4mg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요 실이 5분의 4mg로 잡아당긴다는 얘기는 같은 실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실도 B를 얼마의 크기로 잡아당기는 거다? 역시 같은 5분의 4mg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B가 역시나 평형 상태를 이루려면 중력 3mg, 근데 실이 5분의 4mg로 당기고 있어요. 그럼 부력은 얼마여야 될까요? 5분의 11mg여야만 되는 거죠. 자, 부력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5분의 11mg여야 된다고요. 그때 B에 잠겨 있는 부피를, 유체에 잠긴 부피를 V'이라고 하면 따라서 나오는 거죠. V'은 5분의 11V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20번 문제를 정리를 하면 일단 여기서 해결을 좀 해주세요. 실이 B를 당기는 힘 왜 나왔을까? 잠겨있는 부피 왜 나왔을까? 모르겠어. 어디 써먹을지 모르겠어. 근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 B의 평형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하나 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부력이 커질수록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줄어들고 그 힘이 바로 실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인데 이 힘이 줄어드니까 막대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역학적 평형식을 쓰면 그래서 요 식이 지문에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난이도가 쉬운 만큼 여러분들도 실수 없이 문제를 잘 푸셨기를 바라고 난이도는 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씩 놓쳐서 특히 보기 제시문 중에 하나 놓쳐서 답을 틀리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았을 겁니다. 자, 틀린 문제들 꼭 한번 개념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요. 자, 아까 오프닝 때는 눈여겨볼 좀 참신한 상소한 문제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살펴봐야 되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자막 나오죠? 13, 19, 20번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신의 부족한 부분 확인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우셔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6월 모평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